저 어린 계집이 별 2개 값을 하겠어? 여군 장성 따위가 이 부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12년간 사단을 지배해온 대령은 새로 부임한 여성 소장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조롱하는 그 여자가 특전사 출신 침묵의 사냥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녀의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과연 영전 축하 행사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제5보병사단 본부. 2024년 1월의 연천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였다. 영하 20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아래 사단 본부 정문 앞 연병장에는 얼어붙은 눈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오전 9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을 통과하여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짙은 녹색 정복을 입은 여성 장교였다. 39의 나이 그녀의 양쪽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서윤 소장.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사단장 보직을 받은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간 실전 경험을 쌓았고 국군정보사령부 작전처장을 거쳐 이번에 제5보병사단장으로 부임했다. 강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 의장대가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표정으로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리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특전사 시절 그녀는 부하들 사이에서 얼음 같은 판단력과 불꽃 같은 책임감을 가진 지휘관으로 불렸다. 적을 대할 때는 냉철했지만 자신의 부하를 보호할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본청 2층 회의실 창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다. 오동식 대령. 그는 제5사단 제15연대장으로 이 사단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오 대령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그의 옆에는 작전 참모 이승호 중령이 서 있었다. 저 여자가 우리 새 사단장이라는 거야? 오 대령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이 중령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연대장님. 강서윤 소장입니다. 육사수석의 특전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특전사 출신이면 뭐해? 사단 운영은 특공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저 어린 여자가 별 2개 값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몇 년 있다가 영전에서 본청으로 갈 사람이야. 우리는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내 진급이나 챙기면 돼. 이승호 중령은 대답 대신 애매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오 대령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오 대령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지휘관을 연기했지만 뒤에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사단 내 군수품 조달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부하들의 공로를 가로채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키며 위험한 작전에 부하를 함부로 투입한 후 사고가 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인물이었다. 오 대령이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부사단장 박만호 준장이었다. 박 준장은 육사 동기들과 군 내부의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고 오 대령은 그의 최측근으로 움직이며 각종 부정을 함께 저질렀다. 둘은 부대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비 구매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하여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기고 있었다. 자, 이제 슬슬 환영식 준비나 해야겠어. 새 사단장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오 대령은 여전히 비웃음을 머금은 채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강 소장을 그저 자신의 진급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 장성이 이 척박하고 보수적인 최전방 사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환영식이 열린 대회의실에는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모였다. 박만호 준장을 비롯해 각 연대장, 여단장, 참모장 등 별과 무궁화로 가득한 방이었다. 강서윤 소장이 단상 위로 올라가자 모든 사람이 기립하여 경례했다. 강 소장은 차분하게 경례를 받은 후 마이크 앞에 섰다. 제5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참모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이끌게 된 강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결코 높지 않았다. 오히려 낮고 안정적인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부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이 부대도 이 나라의 안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강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오동식 대령에게 머물렀다. 오 대령은 겉으로는 공손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었다. 강 소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부하를 아끼며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부대가 계급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일부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 대령과 박 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새로 부임하는 지휘관들은 모두 이런 이상적인 말을 했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 타협하거나 순환 보직으로 떠나갔다. 환영식이 끝난 후 강 소장은 사단장 집무실로 들어갔다. 넓은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서류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쪽으로는 비무장지대가 보였다. 그 너머에는 적이 있었고 이쪽에는 그 적을 막아야 하는 장병들이 있었다. 강 소장은 특전사 시절부터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 적은 총을 든 적군만이 아니라는 것. 내부의 부패와 비리, 부하를 착취하고 조직을 좀먹는 자들도 적이라는 것. 그녀는 이 사단에 부임하기 전 이미 군 정보 라인을 통해 제5사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들이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난 3개월간 그녀가 수집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의 의문점들, 갑작스럽게 타 부대로 전출된 장교들의 명단,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된 몇 건의 제보 내용. 그녀는 아직 누가 적인지, 어떤 구조로 비리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낼 것이었다. 반드시. 강서윤 소장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다. 그녀는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부대를 바로 잡겠다고. 부하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들겠다고. 설령 그 과정에서 별을 내려놓아야 한다 해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한편 오동식 대령은 자신의 연대장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는 서랍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박만호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준장은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를 받았다. 준장님, 저 오동식입니다. 새 사단장 환영식 끝났습니다. 어때, 첫인상은? 박 준장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다. 글쎄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신뢰니 명예니 하는 말만 늘어놓더군요. 그래? 그럼 우리 일에는 별 지장 없겠네. 여자 장성들은 대부분 조용히 임기 채우고 가더라고. 파도 일으키지 않아. 오 대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죠. 그냥 적당히 보고 올리고 서류 결제받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좋아.
다음 주에 예정된 그 건 계획대로 진행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대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시스템이 한낱 여자 소장 하나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 사단에서 12년을 버텼고 앞으로도 계속 버틸 것이었다. 하지만 오동식 대령은 한 가지를 몰랐다. 강서윤 소장이 특전사에서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그녀를 침묵의 사냥꾼이라고 불렀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표적을 제거하고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 그것이 강서윤이 특전사에서 전설이 된 이유였다. 그리고 지금 그 사냥꾼이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했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사냥감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었다. 오동식 대령의 비열함은 사단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의 권력 아래에서 하급 장병들은 숨을 죽이며 지냈다. 감히 그에게 맞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먼 지역으로 전출시키거나 진급해서 누락시키거나 심지어 불명예 전역까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권력은 박만호 준장이라는 든든한 배경에서 나왔고 그 권력은 부대 곳곳에 공포를 심어놓았다. 사단 공병대 소속의 한 지역 상사는 올해로 군 복무 15년 차였다. 36살에 그는 전문하사로 입대하여 성실하게 복무해왔다. 그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전자공학과 드론 기술의 조예가 깊었다. 휴가 때마다 전자상가를 돌며 부품을 사모았고 주말이면 자신의 숙소에서 각종 장비를 연구하고 조립했다. 동료들은 그를 공돌이 상사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었다. 지난 1년간 한 상사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비무장지대 작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뢰 탐지 드론 시스템이었다. 비무장지대에는 수십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었고 그것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작업은 늘 위험했다. 한 상사는 소형 드론에 금속 탐지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는 자비로 부품을 구입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하며 시스템을 완성했다. 지난 가을 한 상사는 이 시스템을 실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시험 운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드론은 정확하게 지뢰의 위치를 파악했고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 상사는 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싶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정식으로 채택된다면 많은 장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한 상사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다. 그의 장기 복무 심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 상사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부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었다. 그에게 군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만약 장기 복무에서 탈락한다면 그의 가족은 당장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러웠다.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했다. 어느 날 저녁 한 상사는 공병대 사무실에서 드론 시스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오동식 대령이 들어왔다. 한 상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경례. 오 대령은 느릿하게 경례를 받으며 한 상사의 책상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드론 시스템 설계도와 보고서에 멈췄다. 이게 뭔가? 예, 연대장님. 제가 개발한 지뢰 탐지 드론 시스템입니다. 비무장지대 작전에 활용하면 장병들의 안전을. 오 대령은 한 상사의 말을 끊고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다. 한 상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 대령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한 상사, 자네 장기 복무 심사가 다음 달이지? 예, 연대장님.
가족이 있나? 예,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오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시스템 참 잘 만들었어. 육군본부에 보고하면 큰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한 상사의 얼굴에 잠시 기쁨이 스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시스템을 내가 육군본부에 보고하지. 자네 혼자 만든 것보다 연대 차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야. 자네는 개발팀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표는 내가 맡지. 한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대령을 바라보았다. 연대장님, 하지만 이건 제가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제 이름으로 보고하고 싶습니다. 오대령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한 상사, 자네 지금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군에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야. 그게 군기 아닌가? 하지만 연대장님, 자네 장기 복무 심사, 내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이야. 그거 알지? 심사위원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을 거야. 자네 가족 생각하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거야. 한 상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오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네 아내가 아프다며?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장기 복무 못하면 어떻게 감당할 건가? 자네 큰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들었어. 애들 학비도 만만치 않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한 상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다. 오 대령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한 상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 대령은 만족스럽게 보고서와 설계도를 챙겨들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걱정하지 마. 자네 장기 복무는 내가 잘 처리해 줄 테니까. 대신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알겠지? 예, 연대장님. 오 대령이 사무실을 나간 후 한 상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눈물을 흘렸다. 1년간의 연구, 자신의 열정과 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빼앗겼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그날 밤 한 상사는 집에 돌아가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삼켰다. 한 달 후 육군본부에서는 제5사단 제15연대의 혁신적인 지뢰 탐지 드론 시스템 개발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다. 개발 책임자는 오동식 대령으로 기록되었고 한 지역 상사의 이름은 개발팀 일원 중 하나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을 뿐이었다. 오 대령은 이 공로로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오 대령의 모습이 담겼다. 오 대령의 비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또 다른 희생자는 이진우 상병이었다. 22의 이 상병은 제대를 3개월 앞두고 있는 일반 병사였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병사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 지난 11월의 어느 밤이었다. 오 대령은 갑작스럽게 야간 작전을 지시했다. 비무장지대 인근 철책 점검 임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역이 지형이 험하고 위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날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통상적으로는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오 대령은 강행을 지시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다음 날 상급 부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부대가 야간 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 부대의 필요나 안전과는 무관한 결정이었다. 이 상병은 운전병으로 차량을 몰고 작전 지역으로 향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제대로 앞을 비추지 못했다.
이 상병은 극도로 긴장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도로 옆 경사면이 무너지며 차량이 2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차량은 나무에 부딪혀 멈췄고 이 상병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이 상병은 척추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행히 즉각적인 수술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이 상병은 석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의 부모님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들은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대령은 사고 직후 이 상병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 이 상병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오대령이 들어왔다. 이 상병은 힘겹게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연대장님. 오대령은 병상 옆에 서서 이 상병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상병, 사고 보고서 작성해야 하는데 자네가 과속과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걸로 하지. 이 상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대령을 바라보았다. 연대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날 시야가 너무 안 좋았고 도로 상태도 위험했습니다. 제가 조심히 운전했는데도. 오대령은 차갑게 웃었다. 조심히 운전했으면 사고가 났겠나? 자네 운전 미숙이 명백해. 보고서는 그렇게 올라갈 거야. 자네가 다르게 진술하면 군사법정에 회부될 수도 있어. 군용 차량 파손죄로 말이야. 그러면 배상 책임도 물어야 하고. 하지만 연대장님. 오대령은 목소리를 낮추며 위협했다. 이 상병,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며? 연세도 많으시던데. 힘드시겠어. 만약 자네가 군사법정에 가서 유죄 판결받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 시골에서 아들이 군사재판 받았다는 소문 나면 어떻게 사시겠나? 차라리 자네가 운전 미숙을 인정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야. 이 상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상관의 협박을 들어야 했다. 그의 부모님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늙고 가난한 부모님을 생각하니 이 상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제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오대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자네 치료는 부대에서 지원할 테니까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아. 빨리 회복하길 바래. 오대령이 나간 후 이 상병은 병상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눈물은 베개를 적셨다. 복도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다. 아들이 무사히 걷게 해달라고, 다시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며칠 후 사고 보고서는 이진우 상병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 오대령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했다. 상급 부대에는 안타까운 개인 과실 사고로 보고되었고 오대령의 무리한 작전 지시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한 지역 상사와 이진우 상병. 그들은 오동식 대령의 비열함에 짓밟힌 수많은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했다. 오 대령의 권력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삼키며 고통받아야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강서윤 소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서윤 소장은 제5보 병사단에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지휘관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관찰했다. 사단장 집무실에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참모들의 브리핑을 듣고 부대 시설을 둘러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신임 지휘관의 적응 기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 소장의 진짜 활동은 밤에 시작되었다. 부임 후 첫 주 금요일 밤 10시. 강 소장은 사단장 숙소에서 정복을 벗고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숙소를 나섰다. 경호병이 놀라며 다가왔다. 사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운동 좀 하고 올게요. 혼자 갈 테니 따라오지 마세요. 경호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 소장의 단호한 눈빛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강 소장은 사단 본부를 나와 병영 지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특전사 시절 익힌 은밀한 이동 기술을 활용하여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순찰 동선을 피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병영 곳곳을 누볐다. 강 소장의 목적은 명확했다. 공식 보고나 브리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이 모여있는 휴게실 근처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야, 너희 연대 이번에 장비 구매한다며? 또 이상한 업체 거치겠네. 맞아. 작년에도 그랬잖아. 엄청 비싼 가격에 사놓고 품질은 엉망이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 연대장님이랑 준장님이 하시는 건데. 쉿, 조용히 해. 그런 얘기 하다 걸리면 우리만 죽어.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병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제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강 소장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공병대 막사 근처 기술병들의 작업실 주변, 심지어 당직 사령실 뒤편까지. 그녀는 밤새도록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밤 강 소장은 공병대 작업장 근처에서 한 상사가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한 지역 상사였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강 소장은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담배 한 대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상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모자를 쓴 여성이 서 있었다. 민간인 복장이었기에 한 상사는 군무원이나 외부인으로 생각했다. 아, 예. 여기요. 강 소장은 담배를 받아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한 상사 옆에 앉았다. 밤에 혼자 나와 계시네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한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답답해서요.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한 상사는 옆에 인물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설령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도. 제가 1년 동안 연구한 게 있었어요. 지뢰 탐지 드론 시스템이요. 밤낮으로 연구해서 겨우 완성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빼앗겼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본부에 보고되고 그 사람이 표창까지 받았어요. 전 그냥 개발팀 일원으로 작은 글씨로 이름만 올라갔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한 상사는 쓰게 웃었다. 신고요? 그 사람이 제 장기 복무를 쥐고 있는데요. 제 처자식 먹여 살릴 방법이 군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이게 군대니까요. 강 소장은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담배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힘내세요. 언젠가는 정의가 이길 거예요. 정의요? 이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요. 강 소장은 대답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 상사는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담배를 피웠다. 그는 방금 자신과 대화한 사람이 사단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며칠 후 강 소장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단장 집무실 우편함에 익명으로 투입된 것이었다. 봉투에는 사단장님께라고만 적혀 있었고 발신인 정보는 없었다. 강 소장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USB가 들어 있었다. 서류는 한 지역 상사의 드론 개발 연구 노트 사본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의 필적으로 가득했다. 개발 과정, 시험 결과, 개선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 연구가 많은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날짜는 오 대령이 보고서를 가져가기 일주일 전이었다. USB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 상병의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이 상병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도로 옆 경사면이 무너지며 차량이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운전 미숙이 아니라 도로 붕괴 사고였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도 하나 들어 있었다. 사단장님, 이 부대에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부디 이 증거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체를 보아 하급 부사관이나 병사가 쓴 것으로 보였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제보한 것이었다. 강 소장은 서류와 USB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고 잠갔다. 이제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한 상사와 이 상병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진짜 문제는 조직적인 비리였다. 강 소장은 사단 감찰 참모를 불렀다. 김태훈 중령이었다. 그는 42살의 베테랑 참모로 정직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만호 준장과 오동식 대령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중령 앉으세요. 예, 사단장님. 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김중령은 이 사단에 몇 년째 근무하고 있나요? 3년째입니다, 사단장님. 그동안 감찰 활동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 없나요? 김중령은 잠시 침묵했다. 강 소장은 그를 돌아보며 눈을 마주쳤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김중령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계속 선정되는 점, 그 업체의 견적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은데도 선정되는 점, 그리고 일부 지휘관들의 개인 계좌에 의문스러운 입금 내역이 있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하지 않았나요? 감찰 활동을 하려면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이 김중령은 말을 멈췄다.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박 준장이 감찰 활동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승인하겠습니다. 김중령, 지금부터 극비 조사를 시작하세요. 첫 번째, 제15연대 오동식 대령의 최근 3년간 군수품 조달 내역을 전수 조사하세요. 특히 특정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두 번째, 오 대령과 박만호 준장의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하세요. 세 번째, 최근 5년간 이 사단에서 타 부대로 전출간 장교와 부사관 중 이상 징후가 있는 케이스를 조사하세요. 김중령은 놀란 표정으로 강 소장을 바라보았다. 사단장님, 이것은 매우 민감한 조사입니다. 만약 조사 대상이 눈치채면 비밀을 유지하세요. 김중령과 저 단둘이만 아는 일입니다. 보고는 구두로만 하고 문서는 제 집무실 금고에만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 조사는 제가 직접 국군정보사령부와 협조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김중령은 군정보사 출신이죠? 예, 사단장님. 정보사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김중령이 나간 후 강 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국군정보사령부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여 비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동식 대령은 지난 3년간 15개 업체로부터 약 3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처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적으로 받았지만 자금 추적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더 심각한 것은 박만호 준장이었다. 그는 오 대령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기고 있었다. 부대 운영비 중 약 5억 원이 그의 손을 거쳐 사라졌다. 명목은 부대 시설 개선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허위 공사였다. 그 돈은 박 준장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강 소장은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금융거래 내역, 업체 계약서, 허위 공사 사진, 내부 제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한 지역 상사의 연구 노트와 이진우 상병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강 소장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적을 잡을 때는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한다. 그것이 특전사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녀는 달력을 보았다. 한 달 후면 사단 창설 기념일이었다. 그날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오대령은 여단장으로 영전하여 전출할 예정이었다. 그의 영광의 순간, 바로 그때가 그를 무너뜨릴 최고의 타이밍이었다. 강서윤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갑지만 정의로운 미소였다. 사냥감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이미 사냥꾼의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방아쇠를 당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024년 2월 15일 제5보병사단 창설 67주년 기념일이었다. 사단 본부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장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단순한 창설 기념일이 아니었다. 제15연대장 오동식 대령의 제8여단장 영전 축하 행사도 함께 열리는 날이었다. 오 대령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예정이었다. 대강당은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고 오늘은 사단 전체 주요 간부들과 병사 대표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사단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단상에는 VIP석이 마련되었고 각 연대장과 참모장 그리고 박만호 준장이 자리했다. 강서윤 소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오동식 대령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정복을 꼼꼼히 다림질하고 양 어깨에 무궁화 3개가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의 가슴에는 수십 개의 약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절반은 그가 직접 공을 세워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오늘 여단장으로 승진한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오 대령의 부인이 옆에서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여단장이 되면 자신도 장성 부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당연하지. 오늘부터 난 여단장이야. 곧 준장 진급도 코앞이고. 오 대령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박만호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장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자네 날이야. 마음껏 누려. 내가 육군 참모 차장님께도 자네 이야기 많이 했어.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전화를 끄는 오 대령은 흐뭇하게 웃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12년간 이 사단에서 쌓아온 인맥과 권력을 바탕으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한 지역 상사에게서 빼앗은 드론 시스템 공로도 그의 이력서를 빛내주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전원이 기립했다. 그리고 강서윤 소장이 입장했다. 그녀는 정복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양 어깨에 별 2개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전원이 경례를 올렸고 강 소장은 차분하게 경례를 받았다. 제5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단의 67번째 생일입니다. 67년 전 이 사단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선배님들이 이 땅을 지켰고 지금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군인의 명예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계급장으로 만들어질까요? 포상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부하를 아끼며 정직하게 복무할 때 만들어집니다. 오동식 대령은 단상 앞쪽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는 곧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고 여단장 임명장이 수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 톤이 조금 변했다. 오 대령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전개였다. 강 소장은 단상 옆에 참모에게 신호를 보냈다. 참모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공병대 사무실이었다. CCTV 영상으로 보였다. 화면에는 오동식 대령과 한 지역 상사가 대화하고 있었다. 오 대령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시스템을 내가 육군본부에 보고하지. 자네 혼자 만든 것보다 연대 차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야. 자네는 개발팀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표는 내가 맡지. 연대장님, 하지만 이건 제가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한 상사, 자네 지금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자네 장기 복무 심사, 내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이야. 자네 가족 생각하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거야.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오 대령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스크린의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병원 병실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진우 상병과 그 옆에 서 있는 오동식 대령의 모습이었다. 이것도 병원 CCTV 영상이었다. 이 상병, 사고 보고서 작성해야 하는데 자네가 과속과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걸로 하지. 연대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날 시야가 너무 안 좋았고 조심히 운전했으면 사고가 났겠나? 자네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며? 시골에서 아들이 군사재판 받았다는 소문 나면 어떻게 사시겠나? 영상이 끝나자 강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천여 명의 장병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오동식 대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사단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강서윤 소장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조작이라고요? 이 영상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확보된 CCTV 영상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와 군검찰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다시 자료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오 대령의 처가 명의로 된 회사 계좌와 15개 군수업체로부터의 입금 내역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3년간 총 3억 2천만 원. 날짜와 금액,
업체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오동식 대령, 당신은 지난 3년간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부하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습니다. 당신은 부하를 위험한 작전에 투입하고 사고가 나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강 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오대령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하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었습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대령은 뒤로 비틀거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고 경멸적이었다. 박만호 준장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지 않으려 했다. 오대령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사단장님, 이것은 음모입니다. 저를 제거하려는 음모라고요. 강 소장은 대답 대신 다시 참모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진우 상병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이 상병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는 도로, 굴러떨어지는 차량. 그것은 명백히 도로 붕괴 사고였지 운전 미숙이 아니었다. 당신은 부하에게 위험한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했고 사고가 나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은 병상에 누워있는 부하를 협박했습니다. 오대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양손은 떨리고 있었다.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 소장은 단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정의를 세웁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인맥이 있다고 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대강당 뒤편에서 헌병대가 들어왔다. 헌병대장인 신동욱 중령이 앞장서고 6명의 헌병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단상 앞으로 행진했다. 오 대령은 그들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오동식 대령, 군형법 제58조 수뢰 및 사전수뢰, 제62조 직권남용, 제74조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군인복무기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신중령이 영장을 내보이며 말했다. 2명의 헌병이 오대령의 양쪽 팔을 잡았다. 오대령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범죄자가 되었다. 사단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오대령은 소리쳤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의 부인은 앞줄에 앉아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강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서윤 소장은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오동식 대령의 사건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부대에는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더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만호 준장에게 향했다. 박 준장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 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박만호 준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곧 준장님 차례입니다. 박 준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 소장은 다시 참모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에는 이번에 박 준장의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부대 운영비 횡령 5억 3천만 원, 허위 공사 대금 2억 원, 그리고 오 대령과의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통화 녹음까지. 박만호 준장, 당신도 오 대령과 함께 3년간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부사단장으로서 사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사단을 좀먹었습니다. 헌병대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박 준장을 향해. 박 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헌병들이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다.
그의 어깨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다. 2명의 고위 지휘관이 체포되는 모습을 본 장병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카타르시스가 있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강서윤 소장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제5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이 부대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부대, 부하를 아끼는 부대, 신뢰로 움직이는 부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수는 점점 커졌고 결국 기립박수로 이어졌다. 1000여 명의 장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것은 새로운 사단장에 대한 존경이자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한 환호였다. 강서윤 소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담례했다. 그녀의 어깨 위 별 2개는 오늘따라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정의의 빛으로. 오동식 대령과 박만호 준장의 체포는 제5보 병사단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최전방 사단 고위 지휘관 비리 적발, 여성 소장의 과감한 정의 구현, 군 내부 부패 척결의 신호탄.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강서윤 소장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다. 하지만 강 소장은 언론의 관심을 반기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부대 재건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였다. 오 대령과 박 준장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과제였다. 체포 다음 날 강 소장은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남아있는 연대장들과 참모장들이 모두 모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모두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강 소장은 단상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제 우리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다. 첫째, 모든 군수품 조달 과정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기존 계약은 모두 감사를 받을 것이고 의심스러운 계약은 취소됩니다. 둘째, 인사관리 시스템을 투명화합니다. 장기 복무심사, 진급심사, 보직 이동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감찰 체계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감찰실은 사단장에게 직보하며 어떤 압력도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모든 장병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없었다. 강 소장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의 결의는 확고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 소장은 한 지역 상사를 사단장 집무실로 불렀다. 한 상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한 상사가 들어가 경례를 올렸다.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한 지역 상사 앉으세요. 예, 사단장님. 강 소장은 그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상사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한 상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난 몇 달간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어제 목격한 정의의 시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사님의 드론 시스템을 제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강 소장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한 상사에게 건넸다. 이 시스템을 육군본부에 정식으로 재등록했습니다. 개발자는 한 지역 상사. 이제 이것은 상사님의 업적으로 공식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육군 참모총장님이 직접 이 부대를 방문하십니다. 상사님께 표창을 수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뢰 탐지 드론 시스템 개발자 한지역 상사.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단장님, 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최고의 감사는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상사님의 기술이 더 많은 장병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상사님의 장기 복무는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대에서 계속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경례를 올렸다. 강 소장도 일어나 경례로 답했다. 한 상사가 집무실을 나간 후 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짜 정의였다. 단순히 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 다음으로 강 소장은 이진우 상병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상병은 여전히 국군 수도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강 소장은 직접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있던 이 상병은 깜짝 놀라 경례를 올리려 했다. 편히 계세요, 이 상병. 강 소장은 그를 제지하고 옆에 앉았다. 이 상병의 부모님도 병실에 있었다. 그들은 사단장이 직접 방문한 것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상병, 몸 상태는 어떤가요? 예, 사단장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치료비는 부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병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와 강 소장의 손을 잡았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억울하게 당할 뻔했는데 사단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강 소장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주며 말했다. 어머님, 이 상병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병은 명예롭게 전역할 것입니다. 상병님이 복무한 기간은 모두 정당하게 인정받을 것이고 전역 후에도 우리 부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 상병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울었다.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함께 울었다. 강 소장은 그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강 소장은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이 상병 하나 한 상사 하나를 구했지만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억울함을 참고 있을까? 그녀는 다짐했다. 자신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부대만큼은 정의가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일주일 후 육군 참모총장이 제5보 병사단을 방문했다. 대장 계급장인 별 4개가 빛나는 참모총장은 강 소장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강 소장, 잘 해주고 있다고 들었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것뿐입니다, 총장님. 참모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단 연병장으로 나갔고 그곳에는 전 장병이 집합해 있었다. 참모총장은 단상에 올라 한지역 상사를 호명했다. 한지역 상사 앞으로. 한 상사는 정복을 입고 앞으로 나갔다. 그의 걸음은 떨렸지만 당당했다. 참모총장은 직접 표창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한 상사의 지뢰 탐지 드론 시스템은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전군에 확대 적용될 것이며 많은 장병들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한 상사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연병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상사는 표창장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의 동료들이 환호했고 후배들이 축하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함을 삼키며 사는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인정받은 기술자였다. 시간이 흘렀다. 2월의 혹독한 추위가 지나고 3월이 왔다. 그리고 4월이 되자 연천의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분홍빛 꽃들이 산을 덮으며 봄이 왔음을 알렸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연천에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강서윤 소장은 이른 아침 연병장에 나왔다. 장병들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부당한 명령에 떨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을 믿었고 그 신뢰는 훈련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강 소장은 훈련하는 장병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가 꿈꾸던 부대의 모습이었다. 공포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부대. 계급장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는 조직. 이것이 진짜 군대였다. 옆에 서 있던 새로운 부사단장 최인호 준장이 말했다. 사단장님, 요즘 장병들 사기가 정말 좋습니다. 훈련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요. 최 준장, 사람은 신뢰받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장병들을 믿으면 그들도 우리를 믿습니다. 최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 소장의 지휘 철학에 깊이 감명받고 있었다. 강 소장은 다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한 지역 상사가 젊은 병사들에게 드론 조작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저 멀리 재활을 마치고 복귀한 이진우 상병도 보였다. 그는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하반신 마비를 면했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강 소장은 자신의 양 어깨를 보았다.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 별들이 의미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부하들을 지킬 책임, 정의를 세울 책임, 신뢰를 만들 책임.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고위 지휘관들을 체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그녀가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옳은 일은 옳은 것이었다. 이제 제5보병사단은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다른 사단장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개혁 사례를 배워갔다. 국방부는 강 소장의 익명 제보 시스템을 전군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계속 퍼져나갈 것이었다. 강서윤 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연천의 봄 공기는 상쾌했다. 진달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진짜 봄은 꽃이 피는 봄이 아니라 정의가 피어나는 봄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대에는 그런 봄이 왔다고. 그녀의 어깨 위 별 2개는 오늘따라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정의의 불꽃이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이었다. 이 땅을 지키는 모든 군인들의 가슴 속에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서윤 소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용기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정의로운 결단이 수백 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